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정화 회계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또 바로 강의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야, 우리 친해지지도 않았는데 이러면서 거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한 1분 정도만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뭐 사이트 가면은 뭐 간단한 프로필이 뭐 올라가져 있긴 한데 뭐 귀찮지 않습니까 찾기가.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다고요. 저는 이제 회계사이고 이제 세무사이다. 그리고 아까 이름 말했듯이 박종하이다. 그리고 또 뭐 어디부터 할까요? 뭐 소개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1분 내로 하기가 좀 쉽진 않죠. 저는 이제 3일 회계법인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거기를 2013년까지 쭉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지금은 이제 조그만 회계법인의 신우 회계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회계사기 때문에 회계법인에 주로 있는 것인데 하여튼 거기 있고 또 심지어 또 많은 곳에서 강의를 많이 하고 있다. 회계감사만 해도 정말 힘들죠. 지금 회계감사 시즌인데 1, 2, 3월 하여튼 그 시즌에 엄청나게 빡친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도 강의를 한 달에 뭐 120시간 이상씩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감사 시즌이 아니면은 강의를 거의 160시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미친 거죠.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뭐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뭐 대충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뭐 파악되셨을 거고. 그다음 또 상장사 사회이사도 하고 있습니다. 뭐 6년째 하고 있고 뭐 사회이사는 뭐 회사 밖에 이사로서 그 회사 출근하지 않아도 뭐 급여를 받고 뭐 하여튼 그런 식의 구조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욕심이 많은지 하여튼 뭐 이것저것 벌린 게 많습니다. 또 회사도 하나 또 차려가지고 하나 또 회사 차려서 컨설팅 회사의 대표이사라도 재직 중이고 엄청나게 힘들게 살고 있다. 그리고 책도 제가 강의를 한 12, 3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책도 무진장 많이 썼어요. 뭐 강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책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100권 이상 쓴 것 같습니다. 뭐 110권 정도 썼나? 하여튼 미친 듯이 많이 썼죠. 1년에 많이 쓸 때 뭐 15권도 제가 쓴 적도 있는데 와 그때 진짜 힘들었었죠. 어쨌든 더 이상 쓸 책도 없습니다. 다 써가지고. 그 정도 하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뭐 강의를 뭐 제가 아는 회계사 중에는 가장 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믿고 따라가셔도 되겠죠. 14페이지입니다. 우리는 회계관리 2급이고요. 회계관리 2급은 당연히 회계를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로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겠죠. 당연히. 물론 나 회계를 알아. 그럼 바로 이제 회계관리 2급 바로 시험장 가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은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공부하신 분들이 어렵지 않다는 거지 나는 공부 처음이야 그런 분들은 뭐 회계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기초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적성이 좀 중요한 토픽이 회계이기 때문에 적성이 좀 내가 옛날에 수학 좀 좋아했다 숫자 좋아했다 뭐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수월할 것이고 나는 수학 극혐이야 뭐 이런 사람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저희 강의 컨셉은 뭐 가장 쉽게 가르치는 그 누구보다 쉽게 가르친다라고 저는 혼자 자부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쉽게 가르치는 것이 저희 컨셉이고요. 14페이지 보겠습니다. 회계란 뭐 이런 재미없는 얘기 한동안은요 쭉 넘기다 보면은 뭐 숫자들이 안 나오듯이 굉장히 뭐 기초적인 그런 얘기들 개념 잡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문장을 먼저 보기 전에 칠판 필기부터 합시다. 회계의 정의 회계라는 것이 있는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전달하는 과정이다. 그 문장을 요약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이해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죠. 일단 재무제표가 뭐냐? 재무제표 숫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에서 이게 회계장부입니다. 뭐 회계장부 하면 느낌이 오죠? 숫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 그래서 이 회계 용어들을 보면은 거의 다 한자야 한자.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한자를 잘 아시는 분들은 대충 수긍이 가는데 한자 모르면은 야 재무제표 할 때 제가 뭐냐? 그 여러 가지 이런 뜻이죠. 아무튼 숫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에서 회계장부고 뭐 5가지 장부가 있는데 뭐 그런 거 차차 배우기로 하고. 그 회계의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재무제표를 회계팀에 작성하겠지. 그리고 전달 누구한테? 정보이용자한테. 투 정보이용자. 뭐 같은 말이 이해관계자다. 그 정보이용자 이해관계자는 누군데? 재무제표를 보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지. 주주, 채권자 등등등. 아니 회사의 임직원들, 다시 말하면 종업원들도 당연히 정보이용자 될 것이고 CEO라고 하는 대표도 당연히 정보이용자가 되겠죠. 재무제표 보는 자들이 다 정보이용자 또는 이해관계자라고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의 회계는 그냥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인 것 같은데 그걸 전달하는 과정까지를 회계 정의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면 어차피 우리가 이제 시험 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제가 이제 시험에 이런 게 뭐 나온다 안 나온다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다 할 것이고 또 심지어 당연히 여기 있는 모든 걸 다 강의하지 않고 야 이런 거는 얘 건너뛰어 그냥 어떨 땐 뭐 말도 없이 건너뜁니다. 그럼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다 체크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뭐 엑셀표를 한다든가 이렇게 뭐 짝대기를 긋는다든가 아니면 또 우리 뭐 초딩도 아닌데 제가 이런 얘기 하고 있네요. 아니면 뭐 밑줄을 알아서 긋는다든가.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부분이 있고 안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 체크하시라고. 시험에는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들만 잘 체크하시라. 또는 안 하는 것을 지워버리시라. 이런 식으로 보시죠. 첫 시간답게 뭐 조금 뭐 기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회계란 회사의 경영 활동에 관심을 갖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걔가 정보용자겠죠. 합리적인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그 합리적 의사결정이 뭔데? 이런 거지 뭐 주식을 살지 말지 재무제표 보고 판단한다. 그 다음에 또 뭐 은행 입장에서 돈을 빌려주지 말지 이런 게 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겠죠. 그런 걸 하도록 재무제표를 우리가 보는 것이지. 어떤 다양한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잘 할 수 있도록 쭉 건너뛰고 두 번째 줄 끝에 유용한 재무 정보를 측정해서 전달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측정한다는 것이 재무제표 작성하는 것이고 회계팀이 재무제표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보 이용자한테 전달한다. 왜?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무제표 전달하는 것이다.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죠. 우리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집중력이 높으실 텐데 아유 뭐 이런 시간 지나고 나면 이런 거는 한 개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처음이니까 그냥 회계 정의를 지금 설명했을 뿐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뭐 무조건 맞는 문장인 거예요. 틀리게 낼 거리가 없어.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so what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이거 항상 생각한다고. 뭔 말입니까? 그래서 시험에 뭘 낼 거냐고 이게 머릿속에 항상 있는 거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일단 무조건 다 모든 걸 다 색칠하고 형광펜칠하고 다 외우려고 하는 거야. 중요하지 안 중요하지 시험이 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생각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머리의 차이도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그 어떤 선택, 요령, 취사 선택하는 그 요령들 그런 것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효율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의할 때도 그렇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낸다 등등등 할 건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모든 공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나올 거냐 말 거냐 그런 것들 생각하시라고. 첫 시간답게 좀 잔소리가 좀 길죠. 다음 달라 쉽게 말하자면 회계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 걔들이 정보 이용자겠죠. 회사의 재산상 변화 등에 대한 다양한 재무 정보를 생성하고 전달하는 것을 회계다. 뭐 똑같은 얘기죠. 박스에도 그렇게 나온 것이고 회사의 경영 활동을 기록하고 요약하고 하는 것이 그게 재무제표라는 회계 정보 작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보 이용자 이해관계자한테 전달하는 과정이다. 오케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전부 다 회계 정의 한 줄로 요약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 보시면은요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정보 이용자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정보 이용자냐? 정답은 전부 다. 아니 주주도 있고 채권자도 있고 경영자도 있고 종업원도 있고 아유 다 제가 아까 말했던 거네. 뭐 거래처도 될 수 있고 과세단고 국세청이겠죠. 뭐 당연히 이런 애들이 다 재무제표 볼 수가 있는 애들이겠지. 야, 다음 중 정보용자 아닌 거 골라봐라 또는 다음 중 정보용자 골라봐라. 그러니까 정보용자 골라봐라 하면은 전부 다가 정답이라는 거 무조건. 재무제표를 뭐 보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 상식적으로. 정보 이용 목적 그냥 가볍게 봅시다. 주주 회사의 주인이 주주 아닙니까? 그 정도는 상식이죠. 그 주주가 회사한테 자금을 대준 거라고. 아무튼 회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올해 배당금이 얼마나 될까? 그 당연히 그런 것들 때문에 재무제표라는 것을 본다는 것이지. 배당금이라는 건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면 배당을 많이 받아가는 것, 그런 구조가 될 텐데 그 재무제표에 당연히 이익 정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 배웠지만 그런 걸 보고 판단한다는 거지. 이야 전기보다 이익이 3배 늘었네?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 야 배당금 전기보다 더 주겠네. 뭐 이런 생각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재무제표 보지 않겠냐. 물론 이제 주가가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그런 것들도 뭐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그런 걸 왜 외웁니까?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채권자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 해서 대표적인 채권자가 은행이겠죠. 은행이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회사에 채권자가 되겠죠. 그럼 걔들은 돈을 빌려줘도 되는 회사일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어떤 기업이요. 법인이 기업이죠. 이 기업이 은행 가서 대출 좀 받으려 합니다. 그 은행에서 그냥 바로 빌려줍니까? 야 재무제표 갖고 와봐 이런 거지.
재무제표 갖고 와봐. 그거 보고 판단해줄게. 판단해주고 재무제표 좋네. 대출 잘해주고 재무제표 안 좋네. 대출 거절하고 뭐 그러려고 재무제표 보는 거 아닙니까? 은행에서도. 그래서 돈을 빌려줘도 되는 회사일 것이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재무제표를 본다. 경영자 CEO죠. 아유 당연히 자기 회사인데 궁금하겠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제가 무슨 더 부연 설명할 게 뭐가 있어. 회사의 실적이 좋은지 나쁜지 등등등을 위해서 재무제표 본다. 종업원도 마찬가지. 자기 회사니까 당연히 궁금하겠지. 아니 회사 재무제표 안 좋으면 예를 들어서 계속 이 회사가 10년 내내 손실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회사 때려쳐야지.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재무제표 봐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성과급 또는 연봉. 아유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났어. 엄청 많이 난 거야. 매출 대비 뭐 이익이 반이야. 엄청난 회사죠. 그럼 뭐 아유 보너스 요즘에 이번에 좀 많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거래처, 이 회사랑 거래를 해도 될 것이냐. 거래처도 당연히 이 회사 재무제표를 궁금해할 겁니다. 이 회사가 재무제표 안 좋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쪽 거래처한테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대. 근데 저쪽 거래처 회사가 재무제표 너무 안 좋아. 돈을 안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 돈을 떼어먹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보지 않겠냐. 과세당국 국세청, 당연히 국세청이 세금 거두려면은 이 회사 이익 베이스로 해서 세금 걷는 건데 재무제표 중에 이익 정보가 당연히 있겠지. 오케이. 그게 이제 14페이지의 전체 내용이고 15페이지는요. 재무제표의 어떤 회계의 어떤 종류. 이거 아까 회계 정의였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회계의 어떤 종류다. 회계 종류. 재무회계가 있고 vs 관리회계가 있다. 그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제 뭐 정리를 하겠죠. 이거는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고 이거는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다라는 것을 가지고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외부 정보 이용자, 내부 정보 이용자 뭡니까? 내부 정보 이용자는 회사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 외부는 회사 외부니까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겠죠. 그러니까 외부 정보 이용자니까 예를 들어 뭐 주주 채권자, 주주 채권자는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걔들은 그런 회계, 그러니까 외부 정보 이용자를 회계니까 주주 채권자 등을 위한 회계가 재무회계고 오른쪽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인데 회사 사람들을 위한 회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페이지 첫 줄 끝에 재무회계는 주로 외부의 이해관계자한테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다음에 관리회계라고 하는 것은 내부 의사결정 회계예요. 의사결정. 내부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회사 사람들이 의사결정 잘 하도록 하는 회계다. 볼까요? 관리회계는 주로 경영지가 같은 회사 내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경영 활동을 계획하거나 통제, 그러니까 컨트롤이겠죠. 뭐 계획은 어떤 플랜 짜는 거고요. 통제는 컨트롤하는 거. 그런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가 재무회계고 내부 회사 사람들, 내부 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 잘 하도록 하는 회계, 그런 회계가 관리회계다. 그 우리가 지금 회계관리 2급은 뭘 공부하는 건데 재무회계 공부하는 거예요. 재무회계가 뭔데? 재무회계가 재무제표 공부하는 회계가 재무회계입니다. 재무제표. 이 재무제표 왜 작성하는 건데? 궁극적으로 주주채권자 등을 위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을 위해서 재무제표 작성한다고. 걔네들이 이걸 딱 보고 잘 의사결정하라고. 주식 살지 팔지, 돈을 빌려줄지 말지 의사결정 잘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재무회계. 그러니까 회계관리 2급은 재무회계를 공부하는 것이죠. 그 관리회계는 이거는 언제 가서 공부하는 겁니까? 우리 회계관리 2급이 있고 1급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저쪽에 재경관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재경관리사 가면 원가관리회계라고 있다고요. 그 원가관리회계 관리회계가 이거인 거예요. 이거는 재경관리사 뭐 그쪽 가서 공부하는 거지. 오케이, 우리는 그럼 재무회계를 공부하는 거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박스에서 필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15페이지 박스에서 박스 맨 밑에 보면은 재무회계, 오른쪽은 관리회계 돼 있죠. 필요한 것만. 일단 그 박스 제일 위에 회계 정의는 아까 했으니까 됐고 목적 보시면은 재무회계 쪽은 뭡니까? 외부 공표 목적. 외부 공표, 외부에 보여주려고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지 재무제표를 제공하겠다. 그게 목적이라고요. 그다음 관리회계는 맨 끝에 내부 관리 목적. 그러니까 내부 의사결정용 회계다라는 거죠. 내부 의사결정이라는 게 뭐 이런 거지. 우리가 뭐 회계관리 2급에서 관리회계를 접할 기회는 없지만은 참고로 관리회계는 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뭐 주문이 들어왔대. 그러니까 물건을 뭐 10,000개를 우리 거 사가겠대. 그럼 우리가 이제 팔 거냐 말 거냐 이런 의사결정. 그런 게 다 뭐 내부 의사결정 회계지 뭐. 그다음에 뭐 우리가 직접 이 제품 만들 것이냐 아니면 외주 줄 것이냐 이런 의사결정 다 내부 의사결정이다. 뭐 이런 것들 공부하는 게 관리이다. 하지만 재경관리사 거기서 공부하는 것이고 재무회계 서지 밑에서 세 번째 박스 정보 유형 보시면은 법규나 규정에 따른다. 안 지키면 제재가 있다. 근데 관리에게는 정보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다양하다. 뭔 소리요? 재무회계라는 거는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 약속을 한 거거든. 재무제표는 다 이렇게 작성하고 이러한 이름을 쓰고 이런 구조를 가져라. 다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다고. 관리에게는 내부 의사결정을 위한 회계니까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한테 검사받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율성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게 관리회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회계는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다. 재무제표 이름도 정해져 있고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다. 구조도 다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안 지키면 큰일 난다는 거지. 안 지키면 뭐 벌금 내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관리회계는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 회사가 그냥 알아서 하는 것이다.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다. 작성 기준 명확하지. 재무회계는 기업회계 기준. 오른쪽은 자체 기준. 자체 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뭐 없다고. 별다른 거 없다고.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예요. 자율성. 그 다음에 재무회계는 정해져 있다. 기업회계 기준. 참고로 기업회계 기준은 뭔데? 이러한 거래가 있을 때 이렇게 회계 처리하세요라는 것이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치면 법정 같은 거지. 회계에서는 이러한 거래는 이렇게 회계 처리하세요. 예를 들어서 물건 팔았어. 그 현금이 유입되고 매출 늘리고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세요. 뭐 이런 게 있는 게 기업회계 기준입니다. 정해져 있다고. 보고 시점 보통 1년 단위. 뭐 1년에 한 번씩. 다만 이제 상장사들은 상장사 알시죠? 코스닥, 코스피, 뭐 코넥스 이런 상장사들은 우리도 상장사죠. 유비온도. 아무튼 이 상장사는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1년에 2번이나 4번을 공시하거든. 재무제표를. 그럼 그런 게 이제 분기, 반기 이렇게 해서 뭐 결국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에서 1년에 4번, 2번 보여주고 비상장사는 1번 보여주고 재무제표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관리에 뭐라 됐습니까? 비료시 또는 요구시. 뭔 말이요? 알아서 하세요. 정해진 거 없다. 야, 니들끼리 알아서 해.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재무회계는 어떤 느낌? 외부 사람들을 위한 회계니까 모든 게 다 정형화돼 있다. 다 정해져 있다. 관리회계는 하나도 정해진 게 없다. 알아서 하세요. 예, 다음 페이지. 언젠가는 이제 우리가 숫자를 볼 텐데 그 언젠가는 한번 다음 시간쯤 되어야 숫자를 볼 것 같고 그 전에는 뭐 계속 뭐 그냥 사회 공부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숫자가 아직 안 나오는데 언젠가는 계속 숫자 위주로 나오겠죠. 16페이지 가면은 이번에 회계 정보 전달의 수단에서 재무제표 있는데 그게 회계 장부라고요. 세 번째 줄에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통일된 기준에 따라서 일정한 양식으로 재무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인 재무제표를 사용한다. 아까 말했죠. 이러한 거래는 이렇게 회계 처리하세요라고 해서 결국 기업회계 기준이 그거 있는 것인데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것인데 기업회계 기준은 모든 회사는 다 똑같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된다. 모든 회사가 다 똑같아야 되지. A라는 회사는 이렇게 하고 B라는 회사는 저렇게 처리하고 다 다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준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통일된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 작성해라. 재무제표 영어로 이제 앞글자 따면 FS죠. Financial Statements에서 그게 뭐 숫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인데 어쨌든 제가 영어를 써봐야 4개가 다거든요. 4개 중에 하나가 FS야. FS 재무제표. 제가 아니 뭐 시험에 영어가 나오진 않지만은 이걸 한글로 쓰기 다 하지. 길잖아.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 뭐 FS 이렇게 쓸 때가 있을 텐데 물론 이제 말로도 하긴 하겠죠. 재무제표. 시험엔 영어는 안 나와요. 재무제표란 일정 기간 동안의 회사의 경영 성과와 동기간 말의 재무 상태 등에 대한 회계 정보를 주주 채권자와 같은 이해관계자, 정보 이용자한테 보고하는 보고서다.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고한다.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경영 성과는 장사의 영역이고요. 재무 상태는 재산 상태인데 그런 것들 등등등.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재무제표 5가지가 있다고. 5가지 중에서 재무 상태라는 재산 상태하고 경영 성과라는 어떤 장사의 영역. 그런 것들도 있겠지. 메모 1번 기업회계 기준. 제가 영어 4개 쓴다고 했는데 두 번째 영어가 나왔네. 기업회계 기준에서 써있죠 영어로.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에서 앞글자를 따면은 GAAP에서 갭이라고 하는데 걔가 뭐요? 기업회계 기준. 영어를 직역하게 되면은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거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 뭔데? 그게 기업회 기준. 그럼 기업회 기준이 뭔데? 아유 아까 두세 번 얘기했는데 이런 거래는 이렇게 회계 처리하라고. 그게 기업회 기준이라는 것이죠. 갭 하면은 역시 뭐랍니까? 기업회 기준. 제가 영어 4개 쓴 거 중에서 벌써 2개가 튀어나왔네. 재무제표. 그다음에 여기는 기업회 기준. 회사가 다양한 경영 활동을 재무제표 기록하고 보고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으로서 회사가 사용하는 공용어 같은 것이다. 뭐 기업회 기준이 뭐 갭이다. 뭐 더 이상 챙길 용어가 없죠. 그래서 이 기업회 기준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 갭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첫 번째,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두 번째는 국제 회계 기준. 이걸 영어로는 IFRS. 이거는 비상장사 회계 기준이고, 이거는 상장사 회계 기준입니다. 빨간색 쓸 때 가끔 뭐 까만색이 튀어나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놀라지 마시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기업회 기준이 2가지가 있다고요. 들어보셨습니까? IFRS. 그래서 이거는 2011년에 도입을 한 겁니다. 야, 도입했던 말 자체가 뭡니까?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럼 누가 만들었는데? 유럽 애들이. 왜? 갑자기. 왜 걔들이 만든 걸 우리가 도입했는데? 나라마다 재무제표라는 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나라마다 법이 다 다르듯이 나라마다 재무제표라는 것도 당연히 다르다고. 기업회 기준 다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불편한 거야. 다른 나라한테 투자할 때, 다른 나라에서 자금 조달할 때 서로 간의 재무제표 양식이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걔네들이 영업이익을 1,000억이라 하는데 우리나라 거로 재무제표 돌려봤더니 마이너스 5천억인 거야.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서로 믿음이 안 간다. 신뢰성이 없다 해서 통일시키자. 뭐를? 재무제표 또는 기업회 기준을 통일시키자라는 움직임이 있었고 통합이 된 거죠. 다만 100개 넘는 나라들이 회의를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개판이겠죠. 사고기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니 100개 넘는 나라들이 회의를 통해서 만든 재무제표 그런 기업회 기준이 얼마나 엉망진창이겠냐고. 어쨌든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었고 그리고 각 나라들이 도입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2011년에 도입을 했다. 그래서 갑자기 2011년부터는 기준서가 기업회 기준이 2가지가 된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기준이 일반 기업회 기준이고 비상장사에 대한 기준서가 된 것이고 상장사들은 국제회계 기준 적용해라. 아무래도 상장사는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자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이 원하면 이렇게 선택은 가능하다. 선택하는. 우리가 비상장사지만은 원하면은 IFRS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IFRS도 뭐 국제회계 기준의 앞글자를 딴 겁니다. 그냥 국제회계 기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비상장사는 일반 갭을 쓰는 거지만은 원하면은 IFRS를 쓸 수 있다. 됐죠? 다만 상장사는 무조건 IFRS 됐습니다. 그래서 그 2번째 단락, 그러니까 16페이지 마지막 단락이죠.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은 상장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한국주택 국회 기준. K자가 붙었는데 K자는 뭡니까? 고리안 할 때 K야. 고리안. 야 그럼 국제회계 기준은 IFRS고 KIFRS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인데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 없습니다. IFRS는 영어고 K자 붙으면 뭐요? 한국어로 번역된 국제회계 기준 같은 겁니다. 비상장 기업들의 회계 처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반 갭이 있다. 알고 있죠? 다만 비상장사도 원하는 경우는 IFRS를 선택할 수 있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 박스에 회사의 회계 처리 감사인의 감사인데 감사인 누굽니까? 제가 감사이잖아. 누굽니까? 회계사를 감사이라 하는 거예요. 회계사들의 주된 업이 뭡니까? 주된 업이 회계 감사야. 참고로 회계 감사는 뭘 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 재무제표가 적절한지 수정하러 가는 거예요. 수정하러 간다는 얘기가 적절하지 않으면 다 고치러 간다는 얘기죠. 그게 회계사들이 하는 회계 감사입니다. 그게 주업인 거죠. 메인 업. 대부분의 회계사들 거의 70% 이상은 회계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강의를 뭐 주로 하지만은 또 시간 될 때 회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런 거 하러 가는 거예요. 재무제표 수정하러 가는 거예요.
어떤 회사는 허접한 회사는 뭐 수정사기 뭐 50개 이상 나오고 뭐 아주 깔끔한 회사는 뭐 5개도 안 나오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수정하러 가는 겁니다. 당연히 뭐 감사인도 회사도 똑같은 기준,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죠. 다음 페이지. 분식회계 박스인데 이런 거는 이제 참고로 보는 거죠. 분식회계가 뭐냐면은 고의적으로 회계 처리를 잘못한 겁니다. 거기 두 번째 단락의 첫 줄, 두 번째 단락의 첫 줄 분식회계란 이와 같이 잘못된 회계 정보, 즉 기업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 어떻게? 고의적으로 위반한 거야. 일부러 잘못한 거. 그게 분식회계라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뭐 이익을 늘린다. 또는 의도적으로 이익을 줄인다. 뭐 그런 것이 다 분식회계죠. 그 어떤 사람은 야 당연히 이익을 늘려야 되지 않냐. 또 어떤 사람은 야 당연히 이익을 줄여야 되지 않냐. 아유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분식회계입니다. 이익을 늘리려고 하는 거 뭡니까? 그럼 그래야 재무제표 좋아질 거 아닙니까? 이익을 줄이려면 하는 의도를 가진 회사는 뭡니까? 그래야 세금이 줄어드는 거니까 법인세. 그래서 다 회사의 의도는 다른데 어쨌든 뭐 이익을 늘리든 줄이든 다 분식회계다.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그거만 보시면 되겠고 2번에 재무제표. 이야 제가 재무제표 5가지가 있다 했었죠. 거기 박스 보시면은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사항인데 위에 4개를 묶어서 기본 재무제표 써보세요. 위에 4개. 그 다음에 밑에 주석은 기본 재무제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빡시게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잠시만요. 그래 이제 해보자. 그럼 숫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 5가지가 다 태어났는데 재무 상태표부터 걔는 일정 시점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표다. 재산 상태. 그러니까 일정 시점. 내 재산이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재무 상태가 결국은 재산 상태고요. 그 재산 상태라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 물론 지금 이 타이밍에 제가 뭐 자산이 보다 부채가 보다 자본보다 지금 그거 할 타이밍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뭐 듣는 말이잖아. 자산 부채, 뭐 자본도 그렇고. 뜻은 나중에 하는 걸 하고 그래서 걔네들은 일정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는 다 싹 다 일정 기간. 그래서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손익계산서다. 손익이라는 것 자체가 이익하고 손실을 줄여서 손익이라 하는 겁니다. 수익 빼기 비용. 이게 이익 또는 손실인 거예요. 뭐 차차 다 배울 거예요. 자산이 뭔지, 부채가 뭔지, 자본이 뭔지, 수익이 뭔지, 비용이 뭔지 다 설명할 기회가 조만간 오겠죠. 어쨌든 뭐 수익이 돈 버는 거고 지금 수준에서는 수익 창출하기 위해서 나간 돈 등이 비용이다라고 했을 때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뭐 이익 나는 거고 수익보다 비용 크면 손실이고 그래서 손익이 뭡니까? 손익 이거 줄여서 손익이라는 거예요. 손익 계산서는 결국은 수익 비용을 나타내는 표다라는 것이죠.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 경영 성과가 뭐 장사 내역. 그 장사 내역이 수익 비용 이익을 나타내는 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걔는 기간 개념이다.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수익이 얼마다 비용 얼마다 이익이 얼마다 이게 맞는 거지. 야 12월 말에 수익이 얼마다 비용이 얼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년 전체 수익 비용 이익이 궁금하겠지. 정보용자는. 그래서 걔네들은 기간 개념이다. 1년 전체 기간 개념. 반면에 아까 제가 재무상태 뭐라 했었습니까? 일정 시점의 재산상태. 거기에 뭐 간단하게만 써있지만 걔는 일정 시점 개념이라고. 12월 말에 자산이 얼마다 12월 말에 부채가 얼마다 이게 맞는 거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자산이 얼마다 이런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걔는 일정 시점의 재산 상태,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재산 상태인 거고요. 그다음 이제 손익계산서는 됐고, 그다음에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도 다 일정 기간입니다. 그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의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표다. 그러니까 돈 들어오면 뭐 플러스, 돈 나가면 마이너스. 또 현금에 따라서 뭐 기록하는 가계부와 같은 것인데, 걔는 뭐 따로 배우진 않죠. 우리가 회계관리 2급에서 공부하는 거는요, 딱 2개입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뭐 기본 이론 한 20시간 동안 강의할 텐데 거의 이 20시간 동안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회계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뭐 온라인 강의든 오프라인 강의든 회계 강의 많이 한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긴 과정은 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만 뭐 긴 과정하면 뭐 회계사, 세무사 과정인데 그런 거는 뭐 100시간 넘게 하는 거고. 짧은 과정은 뭐 이렇게 우리처럼 한 20시간 정도 하는 건데 그래봤자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 아까 말했던 현금흐름표 따로 공부하느냐? 회계관리 2급에서는 공부하지 않지. 걔는 재경관리사 곧 좀 되어야 현금흐름표 공부할 수 있는 뭐 자격이라면 그렇고 짬밥이 생기는 거죠.
현금으로 그 정도로 어렵다는 것이죠. 돈 들어오면 플러스 돈 나가면 마이너스에서 어쨌든 걔도 기간 개념 1년 전체의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나타내는 표고요. 자본 변동표도 마찬가지. 걔도 일정 기간의 자본의 변동을 나타내는 표다. 그래 뭐 자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뜻을 배운 적 없지만은 들어는 받지 않습니까? 자산부채 자본. 아무튼 일정 기간의 자본의 변동을 나타내는 표다. 해서 경영 우리 손익계산서 현금으로표 자본 변동표 요 세 가지는 기간 개념이다라고 했던 것이고요. 재무상태표만 시점 개념이다. 그 다음에 주석이라는 거 네가 아까 기본 재무제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다시 기본 재무제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주석인데 거기에 위에 네 가지가 기본 재무제표라고 했었죠. 그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지. 야 우리 회사가 매출이 1,000억이 있대. 그 주석 10번을 봐라 예를 들어서. 그 주석 10번을 보기 전까지는 무슨 내용이 써 있는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주석 10번을 보면은 그래 이런 것이 문장으로 써 있거나 표로 써 있거나 주저리 써 있겠죠. 부연 설명이. 그러니까 기본 재무제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주석이다. 그러니까 책으로 치면 각주와 같은 거지. 그게 주석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재무제표입니다. 기본 재무제표는 아니지만 어쨌든 재무제표라고. 기본 재무제표는 숫자가 박혀 있겠죠. 자산 얼마, 부채 얼마, 수익 얼마, 비용 얼마. 근데 이건 뭡니까? 주석은 주로 말로 써 있지. 숫자도 섞여 있지만은 어쨌든 얘는 부연 설명이니까 숫자가 있든 말로 있든 그냥 정해진 룰이 있는 게 아닌 거지. 그냥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재무제표 5가지입니다. 됐죠? 만약에 시험에서 야 주석은 재무제표가 아니야. 그럼 틀린 거라고. 주석도 다 재무제표인 겁니다. 주석도 다 재무제표다. 다음 페이지 18페이지. 재무제표 회계장부죠. 기본 가정 발생 기준과 계속기업. 일단 계속기업부터 기업이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다.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요하게 축소할 의도나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뭔 소리요. 계속기업 말 그대로 이 기업은 계속 간다. 망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계속기업 가정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해라는 거예요. 이 기업, 그 돌려서 얘기하면 이거지. 이 기업이 1년 안에 망할 거야 또는 1년 안에 해산할 거야 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계속기업 가정이 아니라 우리 책에는 그런 거 없지만은 정상기업의 가정에 따라서 특수한 재무제표를 작성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다른 거 없으면은 계속기업의 가정에 따라서 쭉 간다. 1년 이상 쭉 간다는 가정하에 정상적 재무제표 작성하고 그 계속기업 가정에 따라 작성해라 이거고 특수한 경우 1년 안에 해산할 거야 또는 1년 안에 망할 거야 라고 한다면은 그들은 정상기업의 가정에 따라서 특수한 재무제표 작성하라는 건데 야 그 어려운 얘기를 왜 필기 안 하냐. 안중에 하니까 필기 안 하지. 우리 지금 책에는 정상기업의 가정이라는 얘기 언급조차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의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 계속기업 가정이 뭔지를 설명하려고 제가 반대로 정상기업의 가정이라는 말도 쓴 것이죠. 말로만. 다시 해볼까요? 기업이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그게 뭐요? 1년 이상. 1년 이상 계속 간다. 그 뜻이요. 1년 이상 계속 간다. 1년 안에 안 망한다. 1년 안에 해산하지 않는다. 가정하에 작성해라 이런 뜻이고 기업을 청산하거나 중요하게 축소할 의도나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 그렇다면 청산하거나 청산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한다면 그들은 정상기업의 가정에 따라서 특수한 재무제표 작성하세요 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 다음에 발생 기준 볼까요? 거래를 현금 수지나 지급 시점이 아니라 당해 거래 사건이 발생한 기간을 인식해서 장부에 표시하는 것이다. 뭔 소리요? 이건 사실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왜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이걸 느낄 수가 없다고. 딱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필기부터. 이렇게 되겠고 그 저도 이제 제목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수익비용 인식 방법. 얘가 원칙이고 얘는 원칙이 아니다. 얘는 뭔데? 어떤 사건 발생 시 수익비용. 어떤 사건 발생 시 수익비용을 인식한다. 인식이라는 게 회계 처리를 말한 거야. 언제 수익비용 회계 처리하냐? 어떤 사건 발생. 야 일단 뭔지 모르겠고 이거는 현금 유입될 때 수익
현금 유출됐대. 비용. 근데 지금 미리 말했지 않습니까? 현금주의 아니라고. 발생주의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우리 느낌에는 돈 들어서 수익, 돈 나가서 비용 이럴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건 발생 수익 비용은 굉장히 뜻도 별거 없듯이 굉장히 뭐라 할까요?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개념인데 딱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많은 예를 들어봐야 의미가 없죠. 아직 뭐 느낄 수 있는 그 짬밥이 안 됩니다.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우리 느낌에는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돈이 안 들어가잖아. 매출 아닐 것 같죠. 하지만 회계에서 어떻게? 야, 팔았다는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매출. 뭐 이렇게라 이거예요. 뭐 그런 게 뭐 발생주의 하나의 예시인 것이죠. 회사가 급여를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급여를 못 줬대. 종업원한테. 그래도 급여를 잡아라. 급여를 인식해라 이런 거 비용 처리를. 어떤 사건이 급여 줄 만한 사건이 발생했어? 급여 비용 처리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제 예시인 거고 뭐 무궁무진한 예시가 있겠죠. 확실한 것은 수익 비용은 현금하고 관련 없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발생주를 제가 알아먹게끔 지금 두 줄 읽었을 때 못 알아먹게 써 있지 않습니까? 뭐 현금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뭔 말인지 모르잖아. 그걸 제가 더 체계적으로 써드린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써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재무상태표 또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아까 뭐 자산부채 자본이 있다고 했는데 일단 그 재무상태표 껍데기 한번 보세요. 껍데기 보시면 X1년 말 현재 그러니까 시점 개념이라고. 내 건물이라는 자산이 있다 쳤을 때 건물 12월 말 건물이 얼마다 이거지 1월 1일부터 12월 말이 얼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시점 개념이라 했었죠. 그리고 12월 말을 갖다 뭐라는 거예요? 결산일. 결산이 기준이 되는 날인데 그냥 우리가 보는 재무제표는 보통 이렇죠. 사업연도가 1월 1일 12월 말 거의 다 그렇거든요. 실무상 1월 1일부터 12월 말이 사업연도야. 그럼 12월 31일이 결산일. 수업목적상 결산일은 무조건 12월 31일. 물론 실무상 결산일은 뭐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다 결산일 하지만 우리는 실무가 아니고 그냥 어떤 시험들을 보기 위한 목적의 강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시험들을 봤을 때 무조건 결산이라면은 12월 말. 사업연도는 무조건 100% 1월 1일 12월 말 가정하고 다 시험 본다는 거예요. 12월 말이 결산일. 아무튼 12월 말 현재 자산부채 자본이 있는데 이렇게 T 계정이라 하는데 이렇게 T 계정. 아무튼 왼쪽에 자산이 있고 오른쪽 부채 자본이 있죠. 야 그럼 자산부채 자본이 뭔데? 이제 설명해야지. 자산부채 자본 이제 설명해야지. 지금까지 제가 말로만 자산부채 자본 했었지 뜻도 설명 안 했지 않습니까? 자산은 재산입니다. 부채, 빚, 나의 자본은 진짜 재산. 요거는 개념 이해용으로 제가 간단하게 쓴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 뭡니까? FM 정의, 기업회계 기준서 정의다. 미래 권리, 미래의 future, 미래의 권리가 유입되는 것. 미래 권리, 이거는 미래의 권리에 반대는 의무죠. 의무는 유출된 다음에 어색하니까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좀 특이한데 자산 빼기 부채가 정의입니다. 왼쪽은 개념 이해용으로 간단한 쓴 거고 오른쪽이 FM 정의다라는 것이죠. 뭐 토지 건물 기계장치 이게 뭡니까? 재산. 그 자산이라고요. 자산이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리 의무는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처벌한다. 야 그럼 토지 건물 기계장치 같은 것이 재산인 것 자산인 건 다 이해되는데 미래 권리 하니까 잘 와닿지 않죠. 그래서 제가 필기한 게 뭡니까? 대체로 자산 부채는 현금 처벌하기 때문에 자산은 거의 다 미래에 돈 들어온다고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 그럼 토지 건물 기계 같은 거 재산인데 그게 왜 미래에 돈 들어오냐? 우리가 알고 있는 재산은 두 가지 성격에서 미래에 돈이 들어오는 속성이 있는 거죠. 첫 번째 팔아서 돈 된다. 두 번째 만기 되면 돈 들어온다. 그런 성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토지 건물 기계 장치 같은 그런 재산은 자산이고 팔아서 돈 된다. 됐죠. 이런 것들 정기예금, 뭐 정기적금, 만기가 있잖아. 그런 것들도 다 자산이다, 재산이다. 왜? 미래 돈 들어오는 속성이 있다 이거예요. 정기적금, 정기예금, 만기 되면 돈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럼 그런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재산이고 자산이라는 것이죠. 됐죠? 그래서 자산이 곧 재산인데 다만 그거는 우리가 개념 이용을 한 거고
FM 기준서 정의는 이렇게 돼 있다고요. 미래의 권리가 유입되는 거. 물론 실제 정의는 더 길어요. 훨씬 더 길어요. 한 2줄 나오는데 그놈의 핵심이 저거라고. 우린 저 정도 아시면 되는 거예요. 미래의 권리가 유입된다. 또는 미래의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팔아서 돈 된다? 아니면 만기 되면 돈 들어온다. 토지건물기계처럼 팔아서 돈 된다? 아니면 정기예금, 정기적금처럼 만기 되면 돈 들어온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부채, 빚. 은행 가서 돈을 10억을 빌렸어. 그 빚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래에 돈이 나간다. 됐죠? 미래 돈 나간다고. 역시 의무도 대체로 현금성으로 하니까 대체로 미래 돈이 나가는 의무라는 거예요. 아, 돈 빌렸으니까 갚아야지. 미래 돈 나간다. 됐죠?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 나의 진짜자산. 당연히 나는 뭐예요? 우리 기업. 우린 법인이라고. 기업 입장에서의 진정한 자산이다. 그런데 자산 빼기 부채. 그래서 여기 재무상태표가 아까 살짝 복용했었지만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재산은 이 회사가 100억인 거야. 이게 자산 재산 아닙니까? 근데 은행에서 60억 빌린 거야. 그럼 이 회사의 진짜 재산 얼마입니까? 40억. 그게 자본이라고. 그래서 이 회사의 진정한 재산, 나의 진짜 재산은 그게 자본이다. 그래서 이 자본을 갖다가 이제 순자산이란 말도 썼죠. 순자산. 순이 영어로 하면 네트. 네트가 뭐냐면 네팅 쳤다, 상계 쳤겠다. 그러니까 순자가 이제 순수한 이거지. 한국말로 하면 순수한. 그래서 뭔가 뺀 게 있을 때 순자란 단어가 등장하고 회계는 순자란 단어가 생각보다 많이 등장합니다. 순만 있으면 뭔가 뺀 게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자산, 재산에서 남의 재산 뺐다. 내 재산에서 남의 재산 뺐다 해서 뺀 게 있을 때 순자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자본을 갖다가 순자산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쓰죠. 실무에서는. 물론 회계에서는 이제 순자산보다는 자본이라는 말을 당연히 많이 쓰는데 우리 뉴스나 신문 같은 데 보면 뭐 순자산 많이 쓰는 말이라고. 거기까지 보고 시계십니다. 18페이지. 반가를 벌해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있어서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다. 자산부채 자본이라는 재산상태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재무상태가 재산상태라고요. 여기서 재무상태란 현금, 토지, 건물, 기계장치 같은 재산에 있는 자산과 제가 말했죠. 자산이 재산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동자산을 구입한 출처에 따라서 타인한테 조달한 부채 및 회사의 실질력의 소유자인 주주로부터 조달한 자본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재무상태표는 보고기한 종료 현재 모든 자산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정태적 보고서. 이야 뭐 이해할 게 뭐 한두 개가 아니네. 일단 자산까지는 확실하게 이해됐죠. 그래 자산이 재산이고 거기 토지, 건물, 기계, 정치, 현금 같은 거 다 자산이고 재산이고 다만 부채 자본이 뭐 이상한 영어도 써 있는데 일단 영어는 다 필요 없고요. 뭐 자금 조달 측면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왜 자금 조달 측면인 것이냐? 부채는 타인 자본 이런 말도 씁니다. 자본은 자기 자본 이런 말도 쓴다고. 여기서 말하는 자본은 자금 조달을 의미하는 거야. 자금 조달. 타인한테 조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자한테 빌렸다. 회사가 은행 가서 돈을 60억 빌렸어. 그럼 은행이 채권자 아닙니까? 채권자한테 빌렸다. 그래 부채는 그럼 타인 자본. 자기 자본 자기가 주주죠. 그치? 회사의 주인. 주주한테 빌렸다는 거예요. 주주한테 빌리면은 뭐 자본금 이렇게 하거든요. 주주가 출자했다면 자본금 이렇게 하는데 그럼 결국 부채 자본 측면은 뭡니까? 자금 조달 측면과 관련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금 조달과 관련된 거다. 부채는 채권자랑 관련된 것이고 자본은 주주랑 관련된 것이다. 주주 관련, 부채는 채권자 관련. 회사가 은행 가서 돈을 빌렸어. 60억 빌렸어. 그러면 이제 부채 60억이 꽂히고요. 그리고 주주한테 돈을 빌리면은 뭐 자본금이라는 또 자본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자본은 채권자하고 주주랑 관련된 그래서 자금 조달 측면인 것이고 뭐 자산은 뭐 재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동자산을 구입한 출처에 따라서 타인한테 조달한 부채, 그래서 타인 조달한 게 뭐예요? 타인 자본, 그래서 부채. 그다음에 실질적 소유주 주주, 회사의 주인 주주죠. 주주한테 조달한 자본이다, 그렇죠? 주주한테 빌리면 자본금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부채 자본은 자금 조달 측면인 거구나. 부채는 누구 거? 채권자 거. 자본은 누구 거? 주주 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보고기한 종료일. 보고기한 종료일이 12월 말이겠죠. 그러니까 보고기한 종료일하고 같은 말이 뭐예요? 결산일. 결산일. 보고기한 말, 12월 말 다 똑같은 거예요. 결산일 현재 모든 자산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거기까지도 알겠고 정태적 보고서, 정이 뭐예요? 정지돼 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시점 개념이다. 정태적 보고서는 우리 회사, 우리 재무제표의 정태적 보고서는 재무상태표밖에 없죠.
제가 아까 재무제표 종류 5가지 했을 때 재무상태표만 시점 개념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얘만 정지돼 있다 해서 시점 개념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뭐 또 그때 가서 또 설명하는 걸 하고, 그리고 재무상태표 구조는 이제 박스에서 아까 봤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A기업 자산부채 자본이 있고 B기업 자산부채 자본이 있는데 A기업 B기업이 둘 다 자산이 똑같아. 재산은 똑같다. 하지만 구성 내역이 다르죠. A는 부채가 2억이고 이 회사의 진짜 자산 자본은 8억이고요. B기업은 부채가 굉장히 크고 자본은 2억밖에 안 된다. 이 회사의 진정한 자산이 자본이 되는 것이고요. 박스 밑에 이와 같이 한 회사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단순히 자산 내역뿐만 아니라 이들 자산의 자금 조달 원천, 그것이 부채 자본 측면이 있겠죠. 자금 조달까지 함께 보고해야 정부 영재 의사결정에 보여다 유용한 정보 될 수 있다. 해서 A기업, B기업 봤을 때 A기업보다는 B기업이 더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아니 A기업은 자본이 8억이고 B기업은 2억 아닙니까? 자산은 똑같지만은 뭐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정도 이번 시간에 하고 정말 서른한 느낌이고요. 다음 시간 돼야 제가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간은 제 소개를 했고 회계 정의가 뭐고 자산부채 자본이 뭐고 뭐 그런 정도밖에는 한 게 없어요. 그다음 뭐 재무제표, 그러니까 회계의 어떤 종류가 재무회계, 뭐 관리회계가 있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밖에 안 했고, 그럼 다음 시간에 그때 좀 필기가 많을 거예요. 좀 체계적으로 설명을 할 시기가 올 건데 그게 다음 시간이고 이번 시간에는 서론밖에 안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회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